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네, 뉴스 언박싱 확장판 시작하겠습니다. 민동기 기자, 김민하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스라엘 하마스, 이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의 공격을 받고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의 전면전이 시작이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 가자 지구를 둘러싼 장벽 철조망을 뚫고요, 영내로 침투를 했습니다. 일부 대원들은 패러글라이드를 타고 철조망을 넘었다라고 하고요. 예.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민간인들을 공격을 했고 또 인질로 잡아서 귀환을 했습니다. 양쪽의 공격으로 이미 사상자가 수천 명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네타냐후 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그리고 하마스가 있는 곳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겠다라고 했고 이스라엘군도 대규모 군사작전을 예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몇 년이 가더라도 뿌리를 뽑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큰일 났습니다, 진짜. 예.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왜 하마스가 지금 사실상의 전면 공격을 단행을 했는가, 이건 것 같은데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 연정, 이걸 많은 언론들이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이후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봉쇄와 탄압을 끊임없이 이제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올 초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이 이스라엘 군대나 정착민들에 의해 살해된 팔레스타인이 227명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또 근본적으로는 결국에는 미국의 중동 정책이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하고 바레인이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 맺었거든요. 아브라함 협정.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스라엘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렇죠. 중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이 하마스가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마스 입장에서는 중동의 근본 문제는 팔레스타인 문제다. 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는 아무리 뭐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수교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중동의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의 전면전을 감행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 지금 말씀하신 거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전문가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내부 문제로부터 시작된 팔레스타인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그게 이제 네타냐후 정권의 어떤 극우주의적 행보에 더해가지고 네타냐후 정권이 지금 맺고 있는 연정의 형태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근본주의적인 형태의 연정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정책에 대해서 매우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취지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치가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일방주의적인 어떤 정책을 펴면서 사법제도에 손을 대고 있는 거잖아요. 네타냐후 총리가 거의 이제 독재 비슷하게 기울어지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반발 여론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스라엘 내부에도 정치적인 혼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틈타서 이제 뭔가 해보려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제 팔레스타인 내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일방적인 독주에 대해서 지금의 온건파 정부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강경파 행동주의자들인 하마스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안적인 세력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군사적인 행동으로 나서고 있는 거다, 이런 두 번째 분석이 있고. 하마스는 저희가 정의를 안 하고 갔는데,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내에 있는 서방 진영에서는 테러 단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랍권이나 이슬람 쪽에서는 팔레스타인 내의 정당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들은 예. 무장 정파라는 이름을. 예, 무장 정파. 예,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이라든가 정치 결사체의 형태를 따르고 있는데, 근데 지금 무장 정파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그렇죠. 일종의 행동 강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중동에 이제 그런 정치 단체들이 있는데, 이른바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그러한 계열의 이제 사람들인데, 그게 하마스가 이집트로부터 건너온 팔레스타인의 무슬림 형제단 지부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행동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행태를 따르는데, 실제로 이제 집권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좀 극단주의적인 어떤 행태 때문에 좀 밀려났다가 이번에 다시 뭔가 이제 어떤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그런 단계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해석이고, 세 번째로 이제 이게 가장 복잡한 얘기인데, 지금 미국이 상당히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수교를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사우디도 여기에 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도 각종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중동의 이제 국가들하고 수교를 하거나 관계 개선을 하거나 이런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팔레스타인하고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번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동안 이제 자기들이 과시해온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전에 이제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렇게 뭔가 무장을 해서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모사드나 이런 데서 이제 먼저 감지를 할 것이고, 또 아이언돔이라든지 이런 군사적인 어떤 이 요격을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미사일이나 박격포나 이런 것들을 요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막 몇천 개씩 이렇게 쏴버리니까 요격을 하나도 못했고 모사드 이거 사전에 감지를 못했거든요. 야, 이것도 굉장히 군사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함의가 큰데. 큽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정찰위성이 6개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정찰위성 6개, 드론으로 항상 공중에서 감시하죠. 아이언돔 있죠. 그다음에 지상에서는 지하에 무슨 땅굴 파가지고 갑자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센서들을 다 배치를 해놨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한 2,400개의 폭탄이 그냥 그대로 로켓포를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패러글라이딩 타고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시가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인질로 잡고 그냥 데리고 가버리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진짜 전쟁이라는 게 한 번 일어나면 예. 다만 그거는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긴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도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개편안을 추진을 하면서 그렇죠. 이스라엘 내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이 집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반발이 심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았고요. 맞습니다. 예. 예비군들이 훈련 거부하고요. 예. 심지어 모사드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지. 과연 모사드의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를 제대로 이게 기능들이 작동을 했겠느냐, 이런 또 지적은 할 수도 있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또 곤혹스러워진 당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더욱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 하마스에 대해서 더더욱 강경책을 펼 거라는 거죠. 이번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돼버렸어요. 만회를 해야 예. 되니까.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관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사우디는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하고 잘 지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못해요. 못하죠. 절대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못해요. 같은 외교국가에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있는데 그렇죠. 수교를 못합니다. 그렇게 그렇죠. 되면. 예. 오히려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든지 예.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거든요. 예. 뭔가 입장을 표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수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나 이런 거는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누가 그러면 또 여기서 이득을 보느냐? 트럼프죠. 그 트럼프도 미국 내부에서는 트럼프가 이득을 예. 보게 되고요. 중동에서는 예. 사우디랑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할 경우에 가장 골치가 아파지는 건 이란입니다. 이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중동에서 이란이 왕따가 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하마스가 이렇게 나선 배후에는 이란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미국이 또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게 다 엉망진창, 여러모로 미국도 이게 이해 당사자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골치가 아파지고 중동 정세가 또 근데 완전히 안개 속으로 들어가지는 되는 이미 겁니다. 그 레바논의 그 무장 정파죠, 여기죠. 예.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이 이미 전투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헤즈볼라는 또 이란하고 이란이죠. 밀접한 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란과의 어떤 그런 전쟁까지도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트럼프나 공화당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뭘 이렇게 그 군사적인 거는 아닐지라도 돈을 제공을 했다. 지난번에 우리가 60억 불이었습니까? 한 8조 원 정도 되는 것들 동결자금 해제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쪽에서 지금 주장을 하는 거는 그 돈이 이번 공격에 사용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바이든 탓이다. 맞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예. 전쟁 이제 또 이제 이게 미국이 또 여기에 또 군사적 지원한다 그러니까 예. 언제까지 근데 바이든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굉장히 밀월 관계였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그 트럼프의 말을 상당히 잘 들었었고 그렇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는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뭐 거리두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소원해져 버렸거든요. 관계 자체가. 네. 그리고 트럼프는 또 푸틴이랑 스스로 또 친하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두 나라에서 지금 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 국민들은 전쟁 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국의 여론이 바이든에게 좋지 않고 트럼프에게 오히려 그래서 뭐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당의 푸틴과 트럼프가 어떻게 대충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미국 유권자들의 시각과 이것도 같이 또 맞물리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는 뭐 푸틴은 공산당은 아닌데 예. 왜냐하면은 공산당이 무너지고 이제 푸틴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근데 황당한 예. 지점은 그런 지점이죠. 예를 들면 이 바이든이 자기 이제 특기가 외교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국면에서 이제 트럼프가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트럼프식 외교로 하면은 독재자들이 마음대로 하게 놔두면 그렇습니다. 미국이 행복한데 예. 괜히 독재자들에게 딴지 걸어서 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국의 자유가치 동맹이라는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또 황당한 것은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이 미국 민주당도 지금 공산주의자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은 사회주의자거나 공산주의자다라고 해서 문제라고 하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외국의 독재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치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렇습니다. 게 이게 이제 황당한 거라는 거죠. 네. 이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타산지석 삼아야 되는데 그렇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또 우리도.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예. 8473님이 교황이 모든 전쟁은 패배하는 것 맞습니다. 예. 전쟁은 뭐 다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뭐 위너가 어디 있어요. 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에피크로스님, 전쟁이 연이어 터지니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유가도 많이 오를 텐데 경제도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이 에피크로스님 말씀대로 그렇죠. 저도 바로 유가 걱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잘 돼서 바이든 생각대로 됐다면 그러면 사우디와 잘 어떻게 미국이 해서 또 유가도 좀 통제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힘들어졌죠. 예,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네요.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은 22.64% 역대 재보선 최고였습니다. 예,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서 투표율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2.64%를 기록을 했는데요. 유권자가 50만 603명이거든요. 근데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11만 3,313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상당히 상기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제 MBN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단순히 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이유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 이 선거 결과가 6개월 후에 총선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서구민의 재개발 열망과 민심을 반영한 결과 이 투표율이 올라갔다 이런 분석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이 당 일각에서는 이 높은 투표율 때문에 조금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수의 어떤 익명의 의원들이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상당히 좀 염려하는 그런 어떤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11일 본투표 전까지는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고요.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뭐 오늘 유세를 하고 또 내일은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집중 유세를 이어간다는 그런 계획이고 본투표가 11일이죠. 그렇습니다. 11일. 네, 예. 민주당도 역시 오늘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인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집중 유세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네요. 예. 일단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이 누구에게 뭐 유리한 거냐 이것을 언론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최종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 이런 공식을 일단 전제를 하고 뭐 셈법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과연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으니까 본 투표율이 높아서 그러면 야당에 유리한 것이냐. 요렇게 이제 볼 것이냐. 요게 그렇죠. 이제 일단은 따져볼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반드시 본 투표율이 높을 것이냐. 그것도 이제 한번 따져볼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보면 사전 투표율이 높아가지고 본 투표율이 꼭 높았느냐 이제 그랬던 선거도 있는데 아닌 선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평일이거든요. 그렇죠. 내일 모레 평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재보궐선거는 또 휴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게 따져볼 이제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할 때도 이제 평일이기 때문에 그날도 어쨌든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일과 마치고 투표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사전 투표일은 이제 하루는 또 주말에 했으니까 그렇죠. 쉬는 날 했으니까 그때 대거 먼저 투표를 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이나 이런 걸 같이 봐야지 사실은 이 그렇죠. 세법이 가능한 건데 그래서 사실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누가 유리한지는 이 알수 헌법을 없어, 따지기가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는 것은 그렇죠.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민의가 많이 반영됐다는 거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그 점은 이제 높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세에 나올 거냐 말 거냐 이걸 또 언론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건강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변수가 될 것이고요. 건강이 뒷받침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병원에서 갈 수 있다고 하면 가는 것이겠죠. 근데 가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한번 따져볼 지점이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상황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라도 어쨌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역할을 했다. 이런 이제 흔적을 남기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게 민주당의 절대 불리한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역할을 해서 예를 들면 이겼다라고 할 때 이게 역시 이재명 대표가 선거 이기는데 나름 역할을 했다. 총선도 이기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당내의 어떤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치르는데 이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근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텐데 근데 이게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 이 처리 국면 때 이 단식에 대한 진정성 논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층이야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특히 이제 연성 지지층 이제 좀 중도층에 가까운 그러한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 단식의 진정성에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유세에 참석하면 가만히 있지는 못하잖아요. 막 뭐 연설도 해야 될 것이고 막 이렇게 외치기도 해야 되고 그럴 것인데 그걸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보면은 역시 좀 이 건강한 것 같은데 뭐 그럴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상대편의 결집을 불러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여서 예. 그런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좀 고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여기서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다시 뉴스 언박싱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네, 뉴스 언박싱 민동기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유인촌 장관 후보자 임명하고 그다음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할 듯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가 일부 언론과 이제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요. 예. 얘기한 멘트는 이렇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리되어야 향후 절차를 좀 따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청문회가 끝난 건지 끝나지 않은 건지는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다. 예. 여야간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멘트만 보면은 청문회가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가 지금 청문회를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국민의힘은 끝났다. 이렇게 끝났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만 보면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인 듯 보이지만 결국 언론들의 분석을 보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서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다음에 만약에 기한이 끝나는 즉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절차는 좀 지키겠다는 것 때문에 임명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결국에는 임명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언급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하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지난 7일에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임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빨리 뭔가 장관들을 임명을 해서 국정감사도 치르고 뭔가를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다라는 대통령실의 기류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언급들, 그러니까 이 언론에 나온 언급들을 보면은 굉장히 강경해요. 지금 언급들이 오늘 보니까 언론에 언급한 내용들을 보니까 김행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실이 이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장관은 어쨌든 대통령의 정확하게 한겨레 신문에 이런 언급이 나왔어요. 대통령의 참모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그냥
이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제가 볼 때 장관이 대통령의 뭐 참모예요? 참모 국무위원인데? 그렇죠. 이게 법에 보면은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대목도 있습니다만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대목도 있지만 부처의 장이고 또 국무위원이라는 점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어쨌든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김행 후보자는 스스로 어쨌든 이걸 박차고 나간 사례인데 이런 사례는 전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아니 것이기 이게 때문에 청문회 하기로 한 날 그러니까 뭐 그 횟수가 그 날짜가 12시가 지나서 네. 이제는 회차 변경이 안 되니까 나는 나가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12시 훨씬 이전에 지금 나간 거잖아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제 나갑시다. 라고 하니까 같이 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는 나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이건 진짜 국회 무시 아닙니까? 처음 있는 그렇죠. 일입니다. 네. 네. 전례가 없는 일이고 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뭔가 이제 논리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완전히 집에 간 게 아니고 잠깐 대기를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결국은 이제 여론의 추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과연 여론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제가 토요일판 조선일보라는 신문의 사설을 봤는데 그 사설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정파 불문하고 모든 국민들이 결국 이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제대로 답을 못하니까 결국 그냥 자리를 떠난 거다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는 건 그런 신문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런 가장 모든 이 어떤 일간지 중에 이 정권에 대해서 논조가 뭐 신문은 논조가 다양하니까 그렇죠. 가장 따뜻한 논조를 가지고 있는 신문마저도 그렇게 지적을 할 가장 정도면은 따뜻한. 그렇죠. 뭐 가장 따뜻한 시선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가끔 신문이. 다른 신문이 따뜻한 시선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런 신문마저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니 이런 장관 후보자가 있나 의문을 가질 법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임명 강행을 한다고 하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될까 저는 의문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임명 강행 기류라고 하면은 저는 상당히 이제 그래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상황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여당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선거도 치러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여러모로 참 이 역사에 없는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하 평론가 말로 정권의 가장 따뜻한 신문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이 여당과 장관 후보자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보이콧한 황당한 사태. 이게 사설 제목이었군요. 예. 지난주 토요일자 그 신문 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화제였습니다. 조선일보도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는구나. 아 이건 진짜 처음 봤어요. 이게 이룰 수도 있구나. 아니 청문회를 하다 말고 네. 여당이 이제 그만하자고 해서 예. 나가자고 해서 장관 후보자가 나가는 건 정말로 처음 봤습니다. 처음이죠. 예.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항상 국민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주권자는 국민이라고 헌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민들 앞에서 지금 청문회를 하는 건데 네. 갑자기 화장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 사고 나가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많이 이상한 겁니다. 예. 그 하태경 의원이 부산 해운대구 쪽이었는데 내년 총선에서 이제 서울에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네. 여당 지역구 중진 의원의 수도권 출마 선언은 하태경 의원이 처음입니다. 일단 하태경 의원이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어제 기자들에게 살신성인의 정신이다. 하태경 의원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단히 복잡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의 선언이 결국에는 당내 중진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 아, 나도 해야 되나? 그렇죠. 하태경 의원도 했는데 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신도 삼선 아니야?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일단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중진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주류라고 평가되는 중진 의원들은 아직은 수도권 험지 출마론이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네, 특히 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출마 선언이 개인 선택일 뿐이고 당 차원에서 중진의 험지 출마가 논의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부산 지역 공천이 어렵다고 판단한 하태경 의원이 먼저 이렇게 수도권 출마론 선수를 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 전 대표 축출 과정에서
하태경 의원이 주류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주류로 인식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당내 친윤하고요. 예. 다른 의견을 내면서 언론들도 이제 비윤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실제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분위기가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 이 나도 해야 되나 뭐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은 뭐 정확히 얘기하면 나도 해야 되나라기보다는 너도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손가락질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네. 분명히 이제 뭔가 물갈이 하고 싶은 기류는 있는 겁니다. 수도권 북부는 좀 괜찮지 않아요?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죠.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은 네. 지난번에 전당대회 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대통령발 공천 얘기가 뭐 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과거 같으면 청와대발 공천, 요즘 같으면 용산발 공천 얘기가 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누군가를 이제 낙하산을 내려보낼 때는 안전한 지역구에 내려보내야 되고 그 안전한 지역구라는 거는 결국 수도권에 예를 들면은 뭐 서초구 뭐 이런 데라든가 그렇죠. 구체적인 데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거기 이제 강남벨트와 그렇죠. 영남이 제가 뭐 되겠죠. 서초구를 네. 얘기하면 서초구 현역 의원들이 긴장할 거 아닙니까? 박성중 의원 이런 분들이 막 긴장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영남 뭐 이런 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영남 중에서도 또 거기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그러면 거기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긴장할 텐데 그렇죠. 하태경 의원 지역구에 막 그렇게 언급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우연찮게.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검사장 출신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태경 의원은 그러면 공천받기 어려운 거 아닐까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거론되는 현역 의원들이 이제는 내가 그러면 경선에서 이렇게 거론되는 분들을 이기는 계획을 지금부터 짜든가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든지 아니면은 선제적으로 뭔가 수를 내야 되겠는데 어차피 이렇게 예를 들면 불가리 대상이 될 것 같으면 먼저 뭔가 명분을 취해서 먼저 뭔가 총대를 매는 모습을 취해서 그나마 이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이 물갈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1등 하는 거. 그래서 먼저 수도권에 떨어지더라도 먼저 수도권에 진출하더라도 그중에서 그러면 좀 우선순위를 갖는 거.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 길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면은 그럼 이제 2등, 3등, 4등 경쟁 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러니까는 뭔가 요구가 있다면. 근데 김기현 대표는 분명히 이제 용산발 공천 그런 건 없다. 대통령실도 용산발 공천 그런 거 우린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도 계속 누가 그만둔다. 뭐 행정관이 그만둔다. 무슨 명단을 작성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영남에 또는 이제 수도권에 뭐 강남 벨트에 어디 유리한 지역구가 현역 의원들은 계속 지금 갈등하고 있겠죠. 지금 선제적으로 명분을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버텨서 경선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볼 것이냐 요행수로 어떻게 여기에 오실 것 같은 유력 인사들의 어떤 뭐 자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수를 바랄 것이냐 지금 저울질할 것인데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수싸움의 신호탄이 지금 하태경 의원을 통해서 발사가 됐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뉴스다. 여의도에서는 이 셈법이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해운이나 뭐 김재원 전 의원들 중량급 있는 의원들이 서울 쪽으로 와가지고 이해운 의원도 서초갑이었는데 동대문으로 갔었잖아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그다음에 김재원 의원은 경북 상주 군이 이쪽이었는데 서울 중랑을로 떨어졌습니다. 예.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또 갈리는 갈림길이 뭐냐면 그래도 이제 방송 능력이 있으시면은 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런 데 많이 나오시기도 하고 김재원 최고위원. 그렇죠. 그리고 뭐 이해운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방송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쇼에 많이 나오셨어요. 그렇죠. 예. 하태경 의원님도 사실 뭐 최강시사 네, 많이 나오시고 패널이기 때문에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 가계 여윳돈이 코로나 이후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이거는 뭐 사실 뻔한 결과입니다. 근데 내수 소비다 얼어붙고 있고 이거 뭐 뻔한 결과이긴 한데요.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왜 여윳돈이 줄어들었는가 이걸 보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자 비용이 좀 늘었기 당연하죠. 때문인데 가계 이자 지출 증가율이요. 일단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2분기가 7.1%, 3분기가 19.9%, 4분기가 28.9%를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 1분기에는 무려 42.8%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자 비용이 늘었다라는 얘기는 시중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가계 여윳돈이 뭐 급증할 리나 뭐 정체될 리는 없고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고금리가 계속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암담하고 죽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자 비용은 늘어나죠. 저도 대출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예.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이제 물가가 더 오를 것이죠. 지금까지 눌러놨던 것들이 계속 오를 것이고 앞으로 인플레이션 뭐 진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가 오르니까는 쓸 돈은 더 많아질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뭐 월급을 올려줄 것입니까? 저는 뭐 그래도 프리랜서인데 뭐 일감이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프리랜서는 프리랜서지만 월급 생활자들의 뭐 월급이 뭐 크게 오릅니까? 그것도 아니죠. 기업의 사정이 뭐 나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임금 인상한다고 파업하면 그거는 좀 불온시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도 그렇지만은 뭐 파업도 파업이지만은 임금이 오르지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네. 있는데 그러면은 미국은 자유롭게 있죠. 임금이라도 올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지금 국민들이 네. 이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뻔한 거예요. 이 향후 몇 년 동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뭐 대책이라든가 뭔가 할 말이 나름대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권이든 네. 나름대로 나라에서 정부든 간에. 근데 할 말도 없는데 할 말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다들 할 말도 없는데 이렇게 당당하고 할 말이 없는데도 이렇게 다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속이 터질 일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평론가도 참 할 말도 없고 여기서 이렇게 매일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죄송합니다. 저도. 기사 읽으면서 좀 참담했던 게 예.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일시적이라고? 네. 어떤 기준에서는 일시적일 수도 그렇지는 않아요. 있지만 네. 어떤 그렇지는 기준 않아요. 작은 기준에서는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큰 기준에서는 어떻게 이게 일시적입니까? 지금 세계 경제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거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쪽의 이념으로 확실하게 섰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피해나 고통은 감수해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정부가 기조를 같이를 한다면 그래서 경제계에서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고. 미안하다라는 말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예. 뭔가에 대해서. 그리고 요거는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교육계 인사들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대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요거는 그 소식만 전해드리고 다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대요. 다들 바쁘다. 해외 출장이 잡혀 있답니다. 예. 삶도 어려운데 출장 많이 가시네요. 예. 민동기 기자, 김연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한 뉴스 언박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 언박싱 시작합니다. 민동기 기자, 김연아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100명 이상 잡아갔다고 하는 다국적 민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 공보실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예. 일단 150명의 인질이 가자 지구에 붙잡혀 있다. 150명. 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인도 지금 몇 명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팔레스타인이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인질 채용을 경고하고 나섰다는 그런 점입니다. 일단 만약에 이스라엘이 사전 경고 없이 민간인 주택을 공격을 할 때마다 민간인 포로 1명을 처형을 하겠다. 이제 밝힌 건데요. 예. 일단 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중동 전체로 확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변수가 일단 인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외신 등에 따르면은요. 뭐 150명 정도 되는 그 인질이 잡혀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뭐 이스라엘 군인뿐만 아니고요. 노인, 어린이, 여성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민간인 인질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국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미국인 7명이 실종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7명이 모두 뭐 인질로 잡혀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7명이 실종이 됐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정부도 자국민 최소 1명이 가자지구로 끌려간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외교부는 태국인 11명이 인질로 잡혔다라고 밝혔고 네팔 정부도 11명이 행방불명 상태라고 일단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다국적 인질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이스라엘 군이 지상군 투입을 했고 작전을 만약에 개시를 하게 되면은 이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외교 문제로까지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하마스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 인질을 인간 방패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인질 문제가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초에는 여기를 가자지구나 팔레스타인 점령지구를 무인도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죠. 뭐 이런 굉장히 센 발언을 했는데 거기가 지금 세종시 정도의 크기인데 200만 명 정도가 살거든요. 네.
200만 명을 전멸시키겠다 뭐 이런 네. 정도의 워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극우 내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극우 내각에서는 여전히 강경 대응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기도 끊고 가스도 끊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대응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좀 고사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작전 수행을 위해서 지상군 투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인근에 이제 장벽을 완전히 지상군들을 이제 완전히 집결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은 거의 이제 뭐 기정사실화하는 단계로 지금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우려가 되는 게 지금 확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미국의 경우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근에 이제 이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하고 이 항모 전단을 다 배치해 놓은 상황이고 전투기까지 다 보내놓은 상황이고, 이걸 이제 확전을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확전을 이제 좀 만들겠다라는 것보다는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그런 어쨌든 미국의 항모 전단이 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연쇄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은 지금 이란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란하고 또 이란의 영향을 받는 중동의 이제 여러 가지 단체나 국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확전이 되는 국면으로 이제 가는 듯한 모양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죽어나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하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 충돌 국면 때문에 이익을 보는 거는 지금 네타냐후 총리하고 하마스 양자가 사실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이전의 정치적 국면에서 계속 이제 상당히 이제 코너에 몰렸다라는 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미국에게도 왕따 당하게 생겼었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도 이제 사법부와 관련된 제도를 잘못 건드려서 내부에서도 계속 비판의 여론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각을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도 소수인 극우 세력을 끌어들였고 또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을 끌어들여서 내각을 이제 구성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이게 아무래도 하마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니까 거국 내각 비슷하게 꾸리게 되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심이 막 불타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격을 당했으니까. 네타냐후 총리로 리더십이 쭉 모이는 국면이 되는 거거든요. 반격의 기회를 잡게 된 것이고, 하마스도 팔레스타인 내에서 비판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서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강경 국면으로 빠져들면서 하마스한테 또 지도력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피해는 다 이스라엘 국민들하고 이 팔레스타인의 주민들이 다 져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유럽연합은 팔레스타인 지원을 다 끊겠다고 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거는 이 상황에 대한 피해를 다 지고 가야 되는 거는 이분들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 결국 이것에 대한 피해는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고, 그다음에 더 우려가 되는 건 결국 이 문제가 국제 유가나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전 세계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유가가 당장 뭐 폭등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당장은 이제 이 국내 원유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이나 또 지금 뭐 팔레스타인 문제가 당장의 어떤 직접적 영향은 없다고는 하지만, 이란이 걸려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상황이 확전이 됐을 때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문제로 가면 이게 봉쇄가 된다든지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또 될 거라는 거는 이전의 상황을 비추어 보면은 그렇죠. 당연지사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까지 가는 거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변수여서 이 상황은 여러모로 골치 아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게 여러 언론들의 이제 분석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원래 의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마스 같은 경우도 팔레스타인 정부가 조금 그 팔레스타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하다, 대응이. 저쪽이 완전히 극우 정부인데 네. 그래서 번번이 당한다. 사람들이, 주민들이 죽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하마스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옴으로써 오히려 하마스에 대한 지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냥 강대강이 지금 부딪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걸 각각 국내 정치에 잘 활용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마스도 거기에서는 정당이거든요. 그렇죠. 팔레스타인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일이 꼬여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전문용어로 이게 이제 적대적 의존 관계라고요. 적대적 의존 관계가 여기에서도 예. 국제 유가는 급등했는데 이게 잠시 이제 급등한 거고, 단지 요것만 가지고는 힘들고, 아까 지금 김연아 평론가가 이야기하신 뭐 이란이 진짜 개입을 하게 되느냐, 헤즈볼라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은 모두 원유 생산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원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직접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충돌이 확전이 된다면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란이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다니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제유가 급등을 상당히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국제유가만 상승을 하는 게 아니고 지난해에 이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또 부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게 하나도 없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경제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D-1 내일입니다. 예.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오후에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해서 이제 곧장 강서구 발산역으로 가서 김교훈 후보의 집중 유세에 참석을 했는데요. 일단 지팡이를 짚은 채 유세 트럭에 올랐고 국가가 가진 역량이 사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쓰이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다음에 민주당 상황이 조금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염두에 둔 발언도 했는데요.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것이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거대한 장벽을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 단합을 좀 강조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7분 정도 연설을 했고 그 뒤로는 이제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한 곳에 모여서 집중 유세를 펼쳤거든요. 예. 국민의힘은 완전히 좀 달랐습니다. 동네별로 흩어져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흩어져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강서구 가양동의 공암나루 근린공원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고 또 윤지옥 원내대표는 마곡동 서울식물원에서 지지 유세에 나섰습니다. 김태우 후보는요 등총동을 중심으로 막바지 이제 표심 잡기에 힘을 보탰는데 이른바 이제 각자 흩어져서 예. 최대한 여론을 좀 살피자 아마 이런 차원으로 보입니다. 양쪽 다 이제 다걸기 선거인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유세에 이제 힘든 몸을 이끌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이 정권의 어떤 무도함이라든가 이런 메시지 강조하면서 뭔가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혼을 내줘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선거의 어떤 성격을 정권 심판론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걸로 끌고 가고 싶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어떤 그런 메시지였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에서 이기면 이 선거가 뭔가 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민심이 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민심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맥락을 만들고 싶은 건데 거기에 대당하는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은 어제 보면은 이제 김태우 후보가 대통령과 직통할 수 있는 후보이고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어준다 뭐 등등의 뭐 그러한 어떤 힘 있는 후보로서 강서구를 여러모로 이제 좋게 만들어준다는 메시지에 상당히 이제 힘을 싣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하고 통한다 이런 메시지를 막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 뭔가 이제 대통령하고 통한다라는 걸 강조를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기면 이게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이제 힘이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런 것에 다걸기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어서 결국 이제 이게 선거 하루 남은 거 아닙니까? 이 선거 운동하고 이런 게 결국 이제 여기서 이기면 어떻게 되고 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언론이 이제 이 분석을 이제 막 오늘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잘 보면 여기에 이제 재밌는 대목이 뭐냐면 언론의 분석 내용을 잘 보면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이기면 어떻게 되고 지면 어떻게 된다. 누가? 그렇죠. 누가 이기면 누가 지면. 그렇죠. 예.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익숙하잖아요. 예. 근데 잘 보면은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이기면 그것도 타격이다. 네. 조금 이기면 그것도 타격이다. 그렇죠. 신승하면 그것도 이제 타격이다. 언론의 분석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언론에 이제 이런 대목들이 나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지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많이 지면은 큰일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언론이 볼 때는 그러니까 언론의 이제 시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언론이 볼 때 지금 이 선거의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가 불리한 선거가 아니다라고 이제 언론 보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유리한 선거가 아니다. 언론이 기본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아마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선거를 이제 좀 뭐 예를 들면 수치를 말씀드리면 뭐 10%포인트 이내로 지면은 그래도 이제 졌지만 잘 싸운 거야. 이게 불리한 선거였어. 이렇게 좀 하고 뭐 수습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언론의 시각인 것이고 크게 지면은 뭔가 지도체제 개편이나 이런 게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크게
크게 이기면 역시 이제 이재명 대표 이재명 체제로 총선까지 치르는 것도 무리가 없겠다. 이 정권 심판 여론에 역시 총선까지 가겠구나. 이런 이제 입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고 신승을 하게 되면은 역시 이재명 체제로는 좀 불안한 거 아니냐라는 당내의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나 내용이라는 그렇겠습니다. 게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분석들을 벌써부터 이제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걸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만약에 지면은 어마어마 민주당이 만약에 지면 이런 국정 지지율에서도 졌다.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된 다음에 직후에 열린 선거에서도 졌다. 뭐 이래가지고 뭐 거의 뭐 초토화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진다면. 그렇죠. 네.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진다면은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엄청난 그 민주당의 후폭풍이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저도 이제 김민하 평론가는 이게 기사를 쭉 보면서 이렇게 어느 누가 지더라도 뭐 큰 표차로 뭐 이기냐 지느냐 이런 식의 분석이 과연 이게 좀 타당한 분석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지. 그렇긴 네? 하죠. 네. 여기 너무 지금 이상한 분석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민주당이 뭐 진다 뭐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상당히 네. 이제 뭐 민주당 발 뭐 아마겟돈 비슷하게 이제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뒤집어서 이제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긴다. 네. 그럼 뭐 이제 뭐 거의 윤비어천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선거에 다 걸기 위한 후가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인데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드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여기에 다 걸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뭐 이게 올인 선거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선거일까. 근데 이런 대통령이 의문이. 사면을 했고 그렇죠. 그 그렇죠. 이후에 이렇게 쭉 나온 거기 때문에 사면했다는 거는 그런 사인 아니야?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이 강서구청장의 판을 크게 키운 거는 결국에는 용산 쪽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략이 과연 좋은 전략인지 아닌지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를 돌아보자. 미국이 지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공장에 장비 공급을 허용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조치를 사실상 이제 무기한 유예한다는 그런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는 거고요. 이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지정이 되면 앞으로 별도 허가 절차라든가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앞으로 삼성과 SK는 중국 공장에 장비 반입이 이제 가능해졌다. 요거는 좀 평가해 볼 만한 대목이긴 한데 문제는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중국 내 생산 시설을 10년간 5% 이하로만 확장할 수 있게 여전히 미국이 규제를 하고 있어요. 생산 시설을 5% 이상으로만 확장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은 이 정도인데 미중 간의 갈등이 뭐 어떻게 될지 변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지금보다 더 갈등이 또 격화하게 되면은 또 미국이 가만히 있을 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규제를 또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가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1년마다 그러니까 원래는 1년마다 이제 이것의 유예 여부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민하 평론가의 최강시사 출연 유지 여부를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된다. 그럼 저는 매년 불안감에 떨면서 이제 그렇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입장이 그랬던 건데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있는 거냐 여부에 대해서 그거 자체가 동맹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심각한 탄압이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포괄적 허가를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쨌든 진전입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어쨌든 반도체법에 미국의 이제 칩스 액트 반도체법에 의하여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거의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중국 내 생산시설 10년간 5% 이하로 확장할 수 있다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중국 내에 이제 생산 확장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현상 유지만 해라. 첨단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현상 유지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이 영업 전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의 도움이 되는 부분이냐. 앞으로의 중국 시장이나 이런 것들의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걸로 시장을 넓혀가는 어떤 부분들이 다 해외 시장을 넓혀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중국이 아니면 어디서 생산하는 거냐. 국내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것일까요?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는 것일까요? 미국이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결국.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우리 거 다 뺏어가고 뭐 이런 문제로 이제 읽힐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 누구 좋으라고 이제 하는 일이겠느냐 이런 것에서 좀
좀 울분이 우리로서는 느껴지는 대목이라는 거죠.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첫 번째는 미국이 생각하는 안보 문제, 반도체는 안보 문제거든요. 그들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아리조나에 엄청난 공장들을 뭐 TSMC뿐만이 아니고 뭐 엄청나게 짓고 그렇죠. 있습니다. 미국의 인텔도 짓고 있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도 미국 내에서 생산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적인 경제 뭐 공급이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왜 국내에다가 미국 내에서 메모리 반도체든 뭐 낸드 플래시든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할까? 그건 안보 불안이거든요. 안보 불안. 그러면 다른 나라의 안보 불안은 어떻게 되나? 한반도에서만 주로 생산했었을 때 미국은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의 안보 불안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역으로 보면 한반도의 유사시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그 레버리지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는 점. 앞으로 5년, 10년 내에 경제 안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 두 번째, 중국이 저렇게 성장률이 낮아지고 미국의 견제를 받아서 중국이 꼬꾸라지면 그게 우리에게 좋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갑자기 저렇게 꼬꾸라지면 좋냐? 그러면 다른 나라들처럼 일본이나 미국처럼 내수가 든든하게 뒷받침되냐? 부채가 적냐? 부채가 적어서 막 돈을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3년이나 5년 정도의 경제를 봤을 때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2% 이상 높아지고 계속 성장을 과거처럼 3% 4%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보면 모든 구조가 그렇지 않다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관한 뭐 윤석열 정부의 뭐 해안이 있겠죠. 뭐. 잘 하시겠죠. 예.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예. 정부에 참여하고 해안이 있겠죠. 있겠죠. 네. 예. 그럼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좀 봐보시라는 말씀에서 뜻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뉴스 언박싱 민동기 기자 김연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2분입니다. 네, 뉴스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민동기 기자 김연아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참 이게 항상 불안해요. 최경영의 최강시사로 답을 해야 되는데 뉴스 언박싱 들었다 뭐 이렇게 말할까 봐 그게 상당히 좀 불안하더라고. 그러지 않으시겠죠. 아이, 최경영의 네. 최강시사라고 하겠죠. 뉴스 언박싱이 인기가 너무 좋아. 예. 이거를 어떻게든 좀 억압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코너 이름을 최경영의 최강시사로 바꾸죠 그러면.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유라고 하시면은. 아니, 최경영의 최강 시사가 더 예. 유명합니다. 예.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 네타냐후 이스라엘 네. 총리가요 가자 지구 주변에 10만 명의 병력을 집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군사작전이 막 시작됐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런 지금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공습을 지금 하마스 쪽에 벌이고 있거든요. 하마스 고위직 2명이 숨진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를 했고 하마스 쪽에서도 인정을 한 그런 내용인데 샤말라라는 하마스 경제부 장관하고요. 이 경제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테러 자금을 관리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고 마마르 같은 정치 당국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를 포함해서 하마스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가자 지구에 대한 뭐 한 1,500곳 가까이 되는 곳을 폭격을 했다라고 밝혔고 이스라엘에서 900명 이상이 희생된 이후에 강철검이라는 이름의 작전명으로 하마스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선 그런 상황인데요. 팔레스타인이라든가 하마스의 민간인 피해도 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자지구 사망자가 최소 770명에 이른다. 병원에서 뭐 환자들로 뭐 넘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지상군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전쟁이 이 전쟁을 선포한 거니까
전쟁이 빨리 끝나려면 뭐 그렇게 해서라도 예를 들면 하마스 지도부를 붕괴시킨다거나 이제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법이 없다면 이제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뭐 그것도 하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쭉 말씀드렸지만 하마스는 지금 인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 또 하마스 대원들이 다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에 섞여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지상전을 펼친다고 해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작전을 펼칠 수가 없는 구조이고 또 인질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제로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제 섣불리 또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형국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러면 지상군 투입이 아닌 다른 옵션을 지금 고려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렇죠. 자기들 국민들이 다 지금 잡혀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장기화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그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제 여론이 이렇게 좀 하마스에 비판적이고 뭐 이런 상황으로 단결된 그런 조건이라면은 또 뭔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이거를 또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저 국제사회가 우왕좌왕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순전한 악행이다, 학살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마스를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말릴 수도 없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엔 안보리의 경우에는 지금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러시아나 이런 불량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기 때문에 유엔은 사실은 전기나 수도, 가스를 다 차단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그렇죠. 처음부터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반대해 왔고 이거는 인권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유엔 인권 관련해서는 계속 반대 목소리를 내왔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행동이 그동안 지나쳤고 앞으로 할 행동도 인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유엔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 이 사안을 중재할 만한 어떤 국제 기구라든가 없어요. 나라가 네.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유럽연합의 경우도 어제는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중단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게 이제 합의를 또 이뤄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경우는 또 미국하고는 달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여론이 또 다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주주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상당히 여론이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유럽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과도하다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까지는 이제 하마스의 이스라엘 주민에 대한 학살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주민들을 학살한 예를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뭐 얘기를 하면은 이 견줄 바가 못 된다 이런 얘기를 유럽 사람들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은 사실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예. 당연히 뭐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박해를 받고 이제 디아스포라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다 국가를 세운다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건 3,000년, 4,000년 전이고 그렇죠. 2,000년 전부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기록의 역사로 보면 BC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BC 이후의 시대에는 누가 살았느냐? 그러면 그 지역의 대부분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던 게 사실이고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에서 두 국가 해법이라든지 역사적으로 해법들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입장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과도하게 이제 팔레스타인을 탄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걸 또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적정하지 않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이제 입장이 일관되지가 않고 그래서 국제사회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누구도 이걸 터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다만 이제 어떤 그런 이게 중재할 나라가 없고 중재할 어떤 국제기구가 사실상 좀 부재한 것 아니냐라는 속에서 또 중국이 나설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중국의 태도하고요. 예. 저는 정말 이 국제관계가 냉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본의 그 태도를 보면서 예. 일본은 지금 중립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직접 가져다 와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도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게 냉정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우크라이나하고 수밖에 러시아하고는 또 많이 다른 어떤 그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알제리랄지 유럽 쪽에 가스를 대고 있는 그 산유국들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는 이스라엘을 맹비난하고 있고 하마스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석유 가스가 나오는 중동 국가들은 대개는 다 회교 국가들 무슬림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인질을 물론 끔찍한 일을 지금 저질렀어요. 하마스가. 그래서 뭐 학살이다 이것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근데 순전한 악행이다. 이게 온전히 순전히 하마스만의 순전한 악행인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 팔레스타인의 지금 인구
구성비를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18세 이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야. 근데 거기에 우리로 치면 과거에 국가보안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자기들 독립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청소년들이나 청년 뭐 아이들이 돌이라도 던지잖아요. 또는 나쁜 이스라엘에 관련돼서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럼 감옥으로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잡아놔. 그래서 왜 이 인질을 데리고 갔냐. 이스라엘 인질이나 다국적 인질을 데리고 갔냐. 하마스가 거기 잡혀 있는 아이들하고 지금 바꾸자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범들과 바꾸자. 인질 교환하자. 이 요구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구 조건을 듣기 전까지는 왜 이런 황당한 악행을 저질렀지. 뭐 정말 분노가 치솟았는데 그랬는데 이게 순전한 악행인가. 이들의 순전한 악행인가. 또 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하마스가 예. 민간인을 인질로 잡아간 것. 이거는 정말 좀 나쁘지. 만행이죠. 정말 하지만 만행이지. 방금 예. 최경영 기자께서 얘기하신 그 저간의 사정. 그 저간의 사정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악행이 악행을 부르고 또 다른 그렇죠. 악행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양쪽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걸 좀 해결할 수 중재를 있는 해줘야 돼. 단초를 찾아야 되는데 예. 그걸 못 찾으니까 지금 너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 그 상황이 이제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IMF가 내년 한국 성장률을 왜 우리만 계속 이러는 거예요. 2.2%로 또 내년 성장률도 하향시켰네. 네, 예.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요. 지난 7월 전망치가 2.4%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0.2%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경기 침체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는 거 이걸 좀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고물가 고금리 추세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세계 경제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한 것 아마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더 큰 걱정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군사 분쟁이 만약에 확전이 될 경우에 그럼 내년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번에 IMF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에는 3%로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는 2.9%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폭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긴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이 확전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최악의 경우 우리 국내 한국의 성장률이 1%대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 내년에도 1%대를 예측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는 잠재 성장률까지 아래까지 내려가는 상황까지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이 이제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고금리, 고환율, 그다음에 지금 고유가 상황, 예. 이 상황이 우리 트릴레마 상황이어서 우리가 무엇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방금 말씀하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제 고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IMF가 지금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실은 고환율 문제라는 게 사실 수출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중국 경기 침체라는 게 수출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도 갖고 있는 약점을 더 약하게 만들어주는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고 고물가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 손쓸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조건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약점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대변수가 있는 데다가 거기다 쓸 수 있는 카드도 우리는 지금 없다라는 점에서 이 IMF의 경고라는 게 이 성장을 낮춘 이런 조치라는 게 우리가 상당히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평시 같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잘 이겨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예사롭게 넘길 수가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또 이것도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만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스멀스멀 같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리고 유가가 너무 올라가면 사실은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고 아웃풋 성장률 경기에 분명한 영향을 준다라는 뭐 경제학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흘렀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 가장 최악인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가장 최악인 스태그플레이션.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몇 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뭐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굉장한 저성장에 상당한 고물가로 몇 년은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치 경제적 환경이 조성돼 있는데 우리는
돌파구를 전혀 못 찾고 그렇죠. 있으면서 미국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정치 경제적인 그 의존을 그쪽으로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해서 이 난관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정말 없어요. 예, 그런 게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한계도 있지만 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정권 자체가 이 정부 자체가 모든 구조적이거나 역사적인 문제는 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 탓이다. 그러면서 탄생을 했고 그 이후에도 지금 1년 반이 넘게 문재인 탓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살이 본인한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과실의 화살이. 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들이 중첩된 게 경제의 문제지만 본인들이 말해온 게 늘 대통령이나 정부 탓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중들은 그러면 윤석열 정부 탓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남 탓하는 것을 멈추고 진짜 경제 정책을 테이블에 앉아서 그렇죠. 국민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고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거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정직하게 좀 이야기를 그렇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진실한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진짜 청사진, 진짜 원래 갖고 있던 생각, 진짜 갖고 있던 원래 전망과 비전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리고 2028 대입 개편안 발표를 했는데 수능 과목을 2028년이군요. 예. 수능 과목 축소하고 내신은 5등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8학년도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그 학년도인데요. 일단 대학 수학능력 선택 교육 과목 구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는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 이 구조로 시험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공통 과목으로만 동일하게 시험을 치른다는 그런 얘기고 뭐 사회와 과학 영역 같은 경우에도 총 17개 선택 과목을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이제 시험을 치도록 하는 게 지금 방식인데 예. 이제는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모든 수험생이 통합적으로 시험을 이제 치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내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9등급 상대평가 방식에서 5등급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 자체로 뭐 교육부가 나름 고민을 해서 만든 시안이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뭐 교육계 일각이라든가 정의당 이런 데서 나오는 논평을 보면은 줄 세우기 방식의 대입 경쟁은 그 틀은 바뀐 게 없다. 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수능을 보면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게 교육부의 이제 생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과학탐구 영역 중에 예를 들면 지구과학 1이 있고 물리학 2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구과학 1의 경우에는 응시자의 33.7%가 이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물리학 2의 경우에는 0.6%밖에 선택을 안 했다. 이게 왜냐하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점수가 이제 이 예를 들면 등급이나 이런 게 바뀔 수가 있고 이게 난이도가 있으니까 각각의 점수 잘 나오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쏠림 현상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부당하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공통 과목으로 다 이제 바꿔가지고 같은 과목으로 시험을 쳐라 이렇게 바꿨다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근데 오늘 언론에 다양한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는 거는 지금 이제 이 선택 학점제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고교 학점제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거는 이 학습 과정에서는 이제 선택의 비중을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과 과정에서는 선택의 비중을 늘리는데 시험의 과정에서는 그 선택의 어떤 이 폭은 좁히는 건데 없애는 건데 그러면 이게 학습의 과정에서는 선택의 비중을 늘리고 시험의 과정에서 없앤다라고 하면 안 맞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실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입시의 편의, 입시의 어떤 효과 이것에만 중심을 둬서 판단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교육의 구조에 대해서는 지금 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은 입시 제도의 어떤 뭐 형평성 그다음에 어떻게 공정하게 입시를 할 것이냐 이것만 가지고 땜질식 처방할 것이냐 전체적인 어떤 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언제 좀 우리가 총체적으로 볼 거냐 이 지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고민을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훈 님이 최강시사는 라디오 방송계 행운 편지 같아요. 청취하면 5명 이상에 추천해야 하니까요. 청취율 대박 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KT23님 뉴스 언박싱 진가는 진즉 알아봤쥬 이렇게 1292님 밤새 편의점 근무하고 지금 최강시사 들으면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진짜 고생하셨네요. 밤새 편의점 근무하셨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최경련의 최강시사 항상 응원하며 청취율 1위 가자. 예,
고맙습니다. 뉴스 언박싱 민동기 기자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1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민동기 기자 김민하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이상하네요. 미안하네. 최강시사 1호라 그래가지고 1호가 우리 또 민동기 기자 김민하 평론가도 다 1호인데 저만 1호라 그래가지고 모두가 1호입니다. 모두가 1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예. 1호죠. 우리 제작진도 1호고 청취자 여러분도 1호고 네. 이게 약간 그 패러디한 거예요. 그 SBS인가? 남자 1호가 여자 1호에게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아, 그걸 패러디한 건가요? 근데 짝이었군요. 예, 맞아요. 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진기훈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진기훈 후보가 56.52%를 얻어서요. 39.37%를 기록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약 17%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언론들이 압승이라는 그런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48.7%인데요. 많은 언론들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강서구 투표율이 51.7%였는데 이거보다 낫다 뭐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강서구청장 하나만 선거를 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더더군다나 이게 보궐선거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투표율입니다. 예. 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당분간 안정적인 당내 리더십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해초리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고 이제 복잡해진 것은 여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안팎으로부터 책임론과 함께 거센 쇄신 요구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강서라는 곳이 야권 지지세가 강한 곳이기는 하지만 이런 점을 고려를 하더라도 17%포인트 격차 참패는 사실상 무리하게 공천한 것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후보를 지난 8월 사면 복권에서 출마의 길을 터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관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과연 윤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정도로 격차가 날 거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이준석 전 대표가 18%포인트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죠. 간접적으로 방송 끝나고 나가면서 국민의힘 인사입니다. 국민의힘 인사가 이야기한 거는 10%포인트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질 것은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는 사실은 상당한 격차로 질 수 있다라는 내부에 이제 그 분석이 있다라는 예. 얘기들은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격차의 숫자들은 이제 이 정도 숫자도 있었고 뭐 조금 더 적은 숫자도 있었고 이거보다 많은 숫자도 있었고 뭐 좀 그랬는데 저는 이제 뭐 선거라는 게 승패가 있죠. 늘 승패가 있는 것이고 그 승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겼다 졌다를 자체를 논하기보다는 왜 이겼고 왜 졌는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질만 해서 졌으면 사실 뭐 그것도 이제 그럴만해서 졌다고 이제 평가를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이제 이 뭐 당혹스러운 것은 이게 뭐 졌어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졌다랄지 그래서 졌지만 뭐 이런 건 잘했다라든지 뭐 졌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뭐 개선을 하면 되겠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이 선거는 여당 입장에서는 남길 게 하나도 없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완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완패한 선거이고 잘한 게 하나도 없는 선거입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정말 좋은 후보여서 이 후보를 잘 갈고 닦으면 다음번에 이 선거 잘 치를 수 있겠다 뭐 이런 후보였느냐. 처음부터 그런 후보가 아니었던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후보로 인해서 이 후보가 이제 판결을 그렇게 받음으로 인해서 이 직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치른 선거였기 때문에 후보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는 후보로 시작을 한 것이고 선거 전술이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힌 전술을 이제 펼치다가도 이 조건이 뭐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전략을 잘 이렇게 짜는 분들도 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얘기를 다 하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는 선거를 왜 치르지? 이렇게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불리한 조건이면은 지역 밀착형 선거 이런 거를 치러야 되는데 심지어는 충청도 사람들도 강서구청장 선거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했다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타지 사람들도
강서구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강서구청장 선거 얘기를 한다 지금. 그 정도로 여당이 전국적 선거를 만들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지면은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전략을 왜 썼을까라는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전략 전술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패착이 있는 선거였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선거가 과연 여당에 남길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선거를 사실은 치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선거를 치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모든 사태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를 사면을 하면서부터 여당은 그러면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김태우 후보를 공천을 하면서부터는 이런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상황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하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다음번이라고 하는 건 총선이지 않습니까? 예. 총선은 이렇게 치르지 말아야겠다는 그러한 어떤 방식의 혁신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대통령부터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변화해야 됩니다라고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마치 그렇죠. 홍길동전의 호영호부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나와서 이야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랄지 전현직 의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최강시사에. 그러면은 사실 속마음은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있는데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지금 말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거론을 못 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요.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이 실정을 하고 있고 국정 지지율이 낮고 뭔가 지금 너무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 그것도 김기현 대표 체제를 거의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거의 꼭두각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의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권은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 것 같습니까?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사실 오늘 그거는 큰 착각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예. 어떤 그런 취지의 그 글을 예. 그 동아일보의 김순동 논설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김순동 논설위원? 예. 예. 그 비슷한 취지의 오늘 칼럼을 썼습니다. 아무리 여론을 이렇게 억누르려고 해도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선거 직전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이 여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할 말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느냐? 그 전에라도. 그 전에도 못했어요. 제가 예. 그렇죠. 그런 건데 제가 예. 드리는 말씀 뭐냐면 지금까지 못했으면 이제 언제 해야 됩니까? 이제 해야 되죠. 이제 해야죠. 지금부터 해야 되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은 또 국민의힘 내부에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예. 이 저 사람들 또 우리 욕하는 재미로 방송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예.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또 특히 또 이 신문이라는 데는 논조가 있는데 이 정부 여당 지금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어쨌든 이 논조는 다 존중이 돼야 되는 거니까 예. 우호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는 조선일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사설 제목이 제가 사설 제목만 예. 말씀드릴게요. 예. 사설 제목이 대통령이 변하면 전화위복 그렇지 않으면 설상가상 이게 제목이에요. 이 제목을 제가 이게 압축한 제목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그 시장의 언어로 그러니까 시장 바닥의 언어로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이제 대놓고 쓰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면 예. 이 얘기를 용기 있게. 근데 그 전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동아일보는 그 전부터 계속 그랬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신문들이 보수 언론들이 때 되면 그 얘기 다 했습니다. 보수 언론들도.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당도 이제는 그 얘기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럼 사실 이렇게 결과가 이제는 손에 잡히는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부터 그래서 김기현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에 용산에 이제 할 말하고 이제 우리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모든 신문들이 사설을 그렇게 썼습니다. 국정 기조 바꿔야 된다. 예. 이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총선 대응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기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총선을 망하면 윤석열 정권은 그다음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설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지금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못하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당은. 예. 그러니까 사실 조중동 오늘 사설을 보면 거의 그 전에 했었어야 될 말들을 선거 전에 했었어야 될 말들을 이제는 이제 상당히 결과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전 정권 탓 이제 그만해라. 예. 뭐 이런 취지의 내용도 있고 그리고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뭐 이런 네.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그 정도도 오랫동안 지극히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해야 될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거를 오늘 조중동 사설이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그리고 그 사실은 언론이 한 6개월 정도는 최강시사도 그랬었는데 취임 이후에 6개월 정도는 그냥 보고 일종의 이제 허니문 피리어드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가급적 비판을 좀 자제해 왔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랬었고. 근데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 상황에 관해서 계속 치장하려고 하고 칭찬만 하려고 하고 아니면 이상한 무슨 뭐가 패션이 어떻네, 뭐가 완판이 됐네 그런 이상한 기사만 퍼뜨리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언론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박진수님 최강시사 응원하고 싶어서 회원 가입했습니다.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조지영님은 새벽 수영 마치고 지금 최강시사 들으면서 하루 시작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1400님은 오늘 제가 10년의 경력 단절을 끝내고 출근하는 둘째 날. 예, 이틀째 날. 어제도 떨리는 첫 출근길 최강시사 들으면서 긴장 풀었는데 오늘도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저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여기는 이제 지상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 경계 부근에요. 뭐 탱크, 장갑차 등으로 에워쌌습니다. 30만 병력이. 그렇습니다. 예. 지상군 진입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제 시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당국이 가자지구 인근 자국민들에게 대피를 준비하라. 향후 72시간 동안 버틸 음식, 물 등을 충분히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것 역시 지상전 임박을 알려주는 그런 신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제이크 네. 설리번.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확전 시나리오에 대한 비상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향후 전개될 잠재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동맹, 파트너 국가와 협의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예. 이 브리핑 내용 자체가 지상전 개시로 민간인 안전이 우려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이집트 등과 대피 통로 확보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뭐 하마스는 물론이고요. 가자지구에 있는 민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어린이들이 대규모로 이제 양쪽의 공습과 이런 공격으로부터 학살 당하고 있다는 그런 점인데 지금 백린탄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제 이스라엘도 그 학살의 정황을 또 외신들에게 보도를 했고 오늘 또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으로 따른 또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 쪽의 민간인 학살도 어린이들도 많이 희생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예. 확전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은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뭐 지상군 투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지금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뭐 물, 전기,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든지 그리고 뭐 민간인 유엔에서는 반대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민간인의 일정 정도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어쨌든 하마스를 뿌리 뽑기 위한 뭐 어떤 군사 행동에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레바논에 이제 헤즈볼라가 이제 같이 이제 지금 군사 행동을 지금 하마스랑 그렇죠.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도 거기도 지금 이제 군사 행동을 같이 걸어서 이제 폭격을 한다든지 공습을 한다든지 이런 걸 다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확전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가는 건데 핵심은 이제 이란까지 그러면 같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싸움에 나설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관심이 가는 상황이고 그런 확전이 상당히 중동의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이게 단지 이제 그 중동의 비극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여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정말 지금 가슴 아프고 우려스러운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주민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의 어떤 그 사실상의 학살이죠. 그러니까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학살 그리고 또 현지의 학살 이런 것들을 지금 일종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쌍방이. 어떤 방식으로 예. 인터넷에 막 지금 막 전시하듯이 올리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하마스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악영향을 주고 있고 그러다 그런 상황인데 또 제가 또 인상 깊게 본 것은 백악관이 브리핑하고 뭐 이런 국무부에서 브리핑하고 하는데 또 미국 기자들 손들고 좀 물어보더라고요. 예. 당신들은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학살될 때는 이렇게 안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이제 용기 있는 질문인 것인데 그런 것들이 또 눈에 띄기도 하고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는 미국의 언론의 어떤 분위기가 또 한편으로는 또 부러운 느낌도 부럽죠. 들고 여러 가지 네. 느낌이 드는데 결국은 국제사회의 어떤 리더십이 발휘돼야 되는 어떤
어떤 시점이고 그걸 통해서 평화를 어쨌든 강제해야 되는 조건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발의가 안 되니까 그게 발의가 안 되는 조건에서는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모두가 비극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어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미국과는 다른 유럽연합도 그렇고요. 그렇죠. 중국도 중립, 중국 러시아도 중립이고 예. 특히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마스 공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만 이 하마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 유엔뿐만이 아니고 유럽연합까지도 유엔, 유럽연합 이렇게 다 미국과는 좀 또 다른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이제 같습니다. 걱정되는 게 뭔가 액션이 가능해야 되는데 안 하거나 이스라엘의 보복이라든가 이런 걸 지지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지금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사실 안 하니만 못한 게 될 수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이게 싸움을 멈추게 해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뉴욕타임즈에 오늘 심상치 않은 칼럼이 하나 올라왔는데 저는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맞는 분석이라고 하는데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그렇게 테러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올 줄을 몰랐을까? 1. 알았다. 알았죠. 무조건 알았고 지상전을 전개하면 엄청나게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게 헤즈볼라랑 이스라엘이랑 싸우는 그런 상황 몇 년 동안 싸우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국내 정치적으로는 하마스는 국내 정치 가자와 서안에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공고해지는 상황이 그렇죠. 된다. 네. 2. 지금 지정학적으로 아랍권이 이스라엘이랑 많이 붙었는데 그걸 완전히 분리 유리시켜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전쟁을 확전하는 게 하마스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이다. 조심해라. 중지하는 게 맞다라는 칼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국 정가에서 막 많이 보고 있겠죠. 하여간 그런 그 계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단지 뭐 보복을 해야 된다. 하마스에. 보복은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예. 네타냐후와 예. 하마스의 적대적 의존 관계에 따른 이익, 예. 나머지는 다 제가 봤을 때 손해인 것 같습니다. 예. 팔레스타인 주민과 이스라엘 국민들의 피해만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 언박싱 민동기 기자,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0분입니다. 네, 파란바다님이 오늘도 최경영의 최강시사로 시작합니다. 8356님 뉴스 언박싱 확장판 주 5일 고정 가자. 네, 뉴스 언박싱 확장판 시작하겠습니다. 민동기 기자, 김민아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완패로 끝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어제 비공개 회의를 가졌거든요. 내부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단 수도권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의 책임을 언급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공식 메시지로는 채택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공개 회의에서 지도부 간의 갈등도 좀 노출이 됐는데요. 예. 그래서 지도부가 혁신안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발표를 미뤘습니다. 이 혁신안에는 뭐 미래비전 특별위원회 같은 혁신 기구를 포함을 해서 인재영입위원회라든가 총선 기획준비단을 출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는데 여기에 또 혁신기구는 김기현 대표가 총선기획단은 이철규 사무총장이 수장을 맡을 것으로 일단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예. 그때 여당 일부 관계자가 김기현 대표가 반성 없이 쇄신 주도권을 잡으면 수도권 의원부터 들고 일어날 것이다. 쇄신을 지도부 방어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상당히 좀 불만을 좀 많이 표출한 것으로 일단 보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수도권 출신 지도부 인사들이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이자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근데 비수도권 출신 인사들 아무래도 이제 TK나 영남권 인사들인 것 같은데 예. 너무 저자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것으로 일단 보도가 너무 저자세로 가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약간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큰 변수는 대통령실인데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번 선거 결과 해석에 강한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수습을 해야 되는데 강한 불쾌감. 강한 불쾌감을 보였다.
언론 보도를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책을 이제 어제는 못 찾는 거죠. 그렇죠. 이제 모여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한쪽에서는 야 큰일 났다. 이 지도부도 사퇴하고 나도 좀 사퇴하고 뭐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가 잘못됐냐 지금 뭘 잘못했다고 사퇴를 하냐 어차피 질서가 아니었냐 뭐 한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은 지도부 사퇴는 좀 수습이 안 되니까 임명직들이라도 사퇴를 하자 사무총장이라든지 뭐 여대 연구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라도 사퇴를 하자 그랬더니 그것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꼬리 자르기처럼 비춰질 수가 있다 그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결론이 안 나고 그렇죠. 그랬더니 김기현 대표가 그러면 오늘 최고위는 여기까지 하고 최고위원들하고 개별 면담을 오늘 그러니까 내일 해볼 테니까는 일단은 이쯤 하고 그럼 총선기획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기에 그럼 뭐 하는 걸로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가던 방향이 안 맞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던 대로 일단 열심히 하는 걸로 일단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수습을 하는 모양새가 전혀 아닌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실의 태도 예를 들면 구청장 선거 하나를 했다고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권 심판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다라고 지금 반응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정권 심판 선거처럼 돼버린 핵심 이유가 지금 용산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사면 복권을 해준 다음에 김태우가 출마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오늘 보도된 내용 쭉 보면은 김기현 대표는 반대했다는 거예요.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그렇죠. 사면할 때 그게 아니라 정치권 인사 사면이 필요하면은 다른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건의를 했는데 그게 대통령실에서 김태우 후보를 꼭 사면을 해야 된다. 이분을 사면을 해야 그동안의 어떤 대통령실에 해온 일들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가 된다. 이런 기류가 강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뜻을 접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에서는 무공천하자라는 기류도 있었는데 무공천을 해가지고 어차피 이제 불리한 선거일 것 같으니까 그렇죠. 좀 잘 이거는 넘어가서 총선까지 좀 안정적으로 가자는 기류가 있었는데 사면하면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는 게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뻔히 알면서 어쨌든 사면한 모양새가 되는 거를 대통령실이 용인한 것이고 결국 그게 여기까지 왔으면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있었던 거고 그게 선거 결과에 반영된 거니까 그럼 결국 그게 정권 심판 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고 정권 심판 선거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거는 앞으로도 하던 대로 하겠다라는 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제 제가 어제자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비슷한 내용의 유사한 사설을 조선일보가 또 썼습니다. 연 이틀 비슷한 내용의 사설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실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기류기 때문에 정권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문도 그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신문까지도 그런 목소리를 낼 정도면 다소 중도적인 그러한 유권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어쨌든 간에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다 같은 국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다 같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쨌든 이 지도자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우려를 갖고 있는 국민들까지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걸 다시 한번 돌아봐야죠. 이 상황을 어떻게 그냥 갑니까? 좀 제대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을 할 때 어떤 이제 코멘트가 나올 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현직 대통령은 당연히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죠. 그렇죠. 예. 근데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행동은 진짜로 집권여당 대표처럼 그것도 속 좁은 집권여당 대표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전체 대통령인가? 거기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전체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지금 느끼는 민주당 지지자,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비토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정쟁이 격화되는 그 1차적인 요인을 자꾸 국민들한테 찾을 게 아니고 대통령 스스로 나 때문에 그런 건가? 내가 좀 공감이나 소통을 좀 못해서 그런 건가? 그러면 내가 좀 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보통 일반의 사람의 사고방식은 그렇게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요. 예. 이게 뭐 보수적인 언론이건 약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언론이건 포인트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국민의힘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독단적인 국정 운영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투표 강서구청장 투표 결과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이런 평가를 공통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어떤 당과 용산 대통령실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였는데 이 수직적인 관계를 바뀌지 않으면은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좀 뭐 이게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근데 이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뭐 그렇죠. 관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 바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확장판이니까 이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언론의 분석 중에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강서구라는 지역이 하나의 그냥 서울의 하나의 구인 것 같지만 굉장히 다양한 유권자층이 있고 지역별 특징이 다양하게 있어서 수도권의 축소판이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언론에는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의 축소판이라는 분석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보수 정당 소속인 어떠한 국회의원이 3선 내리 3선을 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고 사실 여기가 뭐 민주당의 텃밭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그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배경이 뭐냐면은 여기에 다양한 수도권 이슈들이 잠복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개발 이슈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 예를 들면 마곡이라고 표현되는 이 지역에서 이제 표심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또 표심이기도 한 그 지역의 어떤 움직였던 표심들을 보면은 마곡지구 그렇죠. 이번에 이 여당 후보를 전혀 지지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있죠. 마곡지구는 좀 아파트 값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높은. 그렇죠.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거를 이제 수도권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입을 하면은 이전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만들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쨌든 이 윤석열 정권의 한 축을 지탱해왔던, 그러니까 뭐 이전에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만 윤석열 정권의 성립을 지탱해왔던 이 축이 복구가 안 되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20대 총선으로 돌아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한 국정 운영인 것이고 이 무리한 국정 운영 때문에 총선을 망치게 생겼다라는 게 실증적으로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당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로 큰일 난 거고 이거는 방치하면 안 되는 어떤 상황이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 정당의 입장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정당 입장에서 이것만큼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당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이게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라도 용산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되고 대통령이 선거 치르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당이 선거 치르는 거 아닙니까? 당이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되고 그래야 사실 국정 운영의 어떤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총선에서 다수당을 못 얻으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이 어떤 남은 임기 내에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축소하고 의미를 축소하고 고집을 부리듯이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 당의 부담을 지우고 당이 제대로 이제 선거를 치를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족쇄를 채우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점에서 그러한 정치적인 선거에 대비한 어떤 그러한 맥락으로만 봐도 그 맥락만 보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맥락으로만 봐도 살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는데 유탄처럼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자진 사퇴라고 일단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형식적으로는 자진 사퇴인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과연 자진 사퇴가 맞느냐 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일단 김행 후보자가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신의 사퇴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사퇴 압박을 했고 이게 어떤 거치 정리의 배경으로 좀 꼽히는 것 아니냐. 실제로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최고위의 회의에서 김행 후보자 사퇴 권고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하기로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정리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단 왜 그럼 갑자기 또 김행 후보자의 낙마가 속도가 붙었느냐? 결국에는 여권에 광범위하게 퍼진 위기감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거 패배라든가 김행 후보자 사퇴에 대해서는 뭐 입장 같은 거를 공식적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김행 여성부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뭐 이번 강서구청장에 뭐 특별히 뭐 개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본인이 이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보고 사퇴 쪽으로 지금 뭐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뭔가 좀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순서 바뀌었죠. 왜냐하면 선거에서 이겼거나 선거에서 아주 아깝게 석패를 했다. 그렇죠. 국민의힘이 그랬으면은 사퇴를 안 하고 밀어붙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그 해명이 돼야 될 게 지금 해명이 안 됐고 그 이후에 또 딸에게 준 그 주식이 네. 뭐 몇십억으로 늘어났다. 그렇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면 이게 요 선거 때문에 나는 그냥 대통령에 누를 끼치기 싫어서 뭐 정치적으로 조금 미안하니까 이렇게 사퇴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 호사가들 얘기는 만약에 한 자릿수 차이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패배했다. 예. 그러면은 김행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호사가들 얘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해야 될 것은 김행 후보자가 결국에는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이 막 나오면서 그게 저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도 보궐선거에도 이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그렇죠. 앞뒤가 지금 굉장히 그렇죠. 좀 선우가 바뀐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만두게 하려고 했으면 그 전에 선거 전에 했어야 그렇죠. 국민의힘이 훨씬 더 유리한 정국이 됐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황당하죠.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가 부적격이다라고 하는 어떤 여론이라는 것은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명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된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대로 대한 답을 하지 않고 그리고 과연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이라든가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이러한 것도 의문이 제기되고 그리고 청문회라는 거를 치르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나가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부적격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이 얘기가 없다가 대통령실이 그러다가 이제 선거를 지니까 이제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정리했다가 되는 건데 뭐 자진 사퇴인데 왜 대통령실이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진 사퇴할 의향 없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제가 혼자 결정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를 들면은 이 대통령실이 청문회를 예를 들면은 치렀다고 보면은 이 평문 보고서를 재송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은 그러면 이제 임명 강행하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송부 요청 안 하기로 하면서 지금 자진 사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김행 후보자가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이 정리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이 맞는 해석일 것인데 그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맞고 나서 반성문 쓰는 게 두들겨 맞고 나서 반성문 쓰는 게 어떤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맞기 전에 써야죠. 그래서 그런 건데 다만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너무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를 지고 나서 대통령실이 반성을 해가지고 뭔가 반성을 해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김행 후보자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뭔가를 바뀌고 뭔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뭐 국민들이 이게 뭐 시작이 돼가지고 뭐 크게 바뀌는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작으로 바뀐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라도 잘하자. 이걸로 적당히 이렇게 이 면피하고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국민들이 뭐 뭔가 좀 만족하겠지? 라고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런 걸로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날씨 교통정보 듣고 와서 뉴스 언박싱 확장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뉴스 언박싱 민동기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입니다. 예. 뉴스 언박싱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은 몸을 많이 낮췄네요. 자세 낮추고 있습니다. 예. 일단 자축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예. 상당히 좀 신중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보궐선거 승리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자성론을 함께 좀 꺼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된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홍익표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일단 평가를 하면서도요. 이게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강서 구민들이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어제 회의 뒤에 기자들한테 이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예. 국정 폭주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앞으로 국민의 삶에 들어가서 민생을 챙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좀 자세를 낮추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하고도
총선에서 패배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2011년 4월 재보선에서 당시 한나라당의 텃밭이었던 경기 성남을에서 민주당이 이기거든요. 예. 근데 2012년 총선에서는 그때 이제 개파 갈등을 겪으면서 127석 정도를 획득하는데 그칩니다. 그래서 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되풀이하지 말자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직면한 과제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 통합 문제라고 언론들이 일단 지금 꼽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에 사퇴했던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송갑석 최고위원의 후임자 지명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게 언론들의 상당히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역이라든가 예. 성별 등의 조건을 고려해서 당내 통합의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가 던지지 않겠느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예. 그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고요. 어찌 됐든 뭐 친명보다는 통합의 메시지를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좀 선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늘 이기면 그 다음에 위기가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재보궐선거 말씀하셨는데 당장 뭐 소위 180석 선거 그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치른 대선 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기고 나면 위기가 오는데 위기가 올 거를 또 정치권이 늘 알아요. 그래가지고 180석 총선 치른 다음에 바로 그 당시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열린우리당의 교훈을 되새겨보자 그 얘기했잖아요. 예. 과거 열린우리당이 그 당시 탄핵 여파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크게 이겼는데 그렇게 이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그때 크게 이겼는데 크게 이기고 나서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각자 도생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이러면서 그렇죠. 뭐 대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과정이. 그 고약한 과정 다시 하지 말자라고 다짐하고 뭐 이랬는데 결국 그 180석 민주당도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 정권 잃고 하는 과정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정치의 생리입니다. 하지만 늘 그러면서도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되지 않을 방법을 또 강구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강서구청장 선거라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 이제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선거의 특징이 뭐였냐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될 특징이 뭐였냐면은 이 선거 특이한 게 진교훈 이제 당선자에 대해서 사실 강서구 유권자들이 이 진교훈 구청장에 대해서 이 당선자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후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의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선거예요. 특이하게. 근데 뭘 알았냐면 유권자들이 이 김태우 후보가 뭔가 이게 무리하게 공천이 됐다. 그러니까 사면이 되고 무리하게 지금 왔다. 이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 요걸 알았어요. 분명하게. 그리고 또 뭘 알았냐면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다. 이걸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영장이 기각되고 뭔가 그런 일이 있었다. 이 사실 두 개를 가지고 선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아니까 국민의힘이 이 선거 초반부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를 막 하려다가 영장이 기각되니까 이게 한 축이 무너져서 예. 결국 이 선거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그게 맞냐 틀리냐 하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이제 무슨 뭐 빌라라 아파트로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예. 이런 거 가지고 치러진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거의 오롯이 이제 정권 심판론과 연계돼 있는 그러한 이제 이슈로 집중해서 치를 수 있는 선거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결과가 민주당에 좋게 나온 건데 근데 뒤집어 생각해서 만약에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라든지 뭐 검찰 얘기라든지 이런 게 한 축이 살아있는 선거로 치렀으면은 이 결과가 나았겠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것을 이제 예를 들면은 대체할 수 있는 당의 내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를 연상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 이런 걸 가지고 총선에 갔을 때 과연 이런 이제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총선에는. 다른 거라는 건 뭐냐면은 민주당이 예를 들면은 그게 이 많은 의석을 가졌을 때 또는 정권을 가질 만큼의 어떤 그 정도의 권력을 가졌을 때 늘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대한민국 어떻게 바뀌는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전이 있어야 되고 정치적인 어떤 뭐 이 노선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남은 기간에라도 결국은 이재명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내용이라도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거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 맥락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이 수를 둬야 된다. 그걸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의 합리적인 사람들이나 또는 민주당의 합리적인 사람들이나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나 뭐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특히 이제 남북 문제랄지 그다음에 균형 외교 이 정도 빼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랄지 기업에 대한 태도랄지 뭐 얼마나 그렇게 차이가 나죠?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다만 국민들이 보는 거는 그 내용보다는 아마 중도층, 특히 중도층이 보는 거는 태도인 것 같아요. 태도. 그 정치인들의 태도와 어떤 절차나 과정에 있어 가지고의 나타나는 어떤 진정성, 그리고 어떻게든 설득하고 합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저 사람은 자유롭지만 민주적으로 뭔가를 합의해 가려고 진정으로 노력하는구나. 아니면 그냥 쭉 자기 생각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구나. 그러면 아무리 그 밀고 나가는 그 방향이 좋다고 하더라도 태도가 좀 너무 오만하거나 그렇게 비춰지면 대개는 심판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굉장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본인의 생각이 무조건 지금 맞다는 거잖아요. 그 정책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거. 근데 다른 데서 다른 이야기 하는 거를 거의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한테 그 태도가 오만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근데 그게 바로 그 직전에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그런 행동을 안 했냐라고 하면 분명히 그런 행동을 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되새기지 않으면 민주당도 어느 순간에 또 바로 지금 잘해서 지금 선취골 넣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는 굉장히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다. 국민들이 그건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태도와 오만 얘기하셨는데 그 강서구청 선거할 때 현장에서 막 그 취재를 하거나 유세를 따라다녔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김태우 후보가 40억 애교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게 누구 돈인데 왜 그렇죠. 자꾸. 그러니까 강서구 주민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본인 때문에 다시 이 선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만하다. 자기 돈이야. 우리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국민의힘의 일각에서 나왔던 너무 저자세로 가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선거 져놓고 선거 지고 누구한테 저자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 앞에서는 항상 저자세여야죠. 늘 저자세로 겸손하게 해야지 권력 잡았다고 그러면 금방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억 발언 이런 것들이 후보의 실언이 이렇게 안 끝나는 게 그렇죠. 그 후보가 어떻게 나왔냐 얘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출마하게 됐느냐 다시 출마하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권 심판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오만하다든지 이렇게 일방적이라든지 이것을 왜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면 일방적 리더십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아까 조선일보 사설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신문을 좋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쓴 이제 그 핵심 논리가 뭐냐면 그렇게 오만하고 일방적으로 해서 결과가 뭐냐면 대통령이 주장하는 3대 개혁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민심 잃어가지고 그러니까 할 일을 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3대 개혁의 내용조차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3대 그러니까 그 신문도 없어요. 좀 이상한 게 그 추상적인 연금 노동 교육이었잖아요. 그것의 구체적인 콘크리트한 내용이 나와서 거기에 관한 찬반을 국민들에게 물어야 되는데 그냥 연금 교육 노동이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개혁을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안 나왔는데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추상적인 뭔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걸 잘해야 된다. 뭔가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언론이 한국 언론 진짜 이상해요. 이런 내용도 거는. 없는데 내용이 없으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용 준비 안 하고 뭐 하죠? 홍범도 장군 흉상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 어떤 사람들의 우려나 이런 것들 뭐 과학 뭐 1을 100이라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그게 진짜 내용처럼 비춰지는 거지. 그렇죠. 뭐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이념 얘기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 얘기하면 끝에 뭐가 있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그다음에 괴담 세력 뭐 이런 게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정치 공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끝에 있고 나머지 할 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민주당의 처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가 또 검찰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한동훈 장관 왜 저러냐 이런 건 있는데 민주당 할 일 왜 안 하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탕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선 대비해 가지고 뒤에 이제 수사 얘기할 시간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사를 또 할 거거든요. 검찰은. 지금 불구속 기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백현동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 뭐 여러 가지 지금 할 겁니다. 계속 할 건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이재명 체제는 계속 갈 거잖아요. 수사 왜 하냐 이게 정치적 기소다 또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만 해가지고 똑같은 비판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 해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거 못하고 이것만 얘기할 것이냐. 그 함정을 파고 있는 거고 상대는 네. 그 함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이 백현동 의혹 불구속 기소도 꼼꼼히 따져보면 대북송금이 지금 빠져 있는 거 보니까 대북송금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원래 백현동 의혹하고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하고 위중교사 의혹을 묶어가지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기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 기각을 했을 때 음. 법원 판결문을 보면은 위증교사 의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명이 됐다. 그래서 검찰이 위증교사 의혹을 먼저 지금 재판에 넘기지 않겠느냐. 이게 대략적인 전망이었어요.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 백현동 의혹을 먼저 지금 넘겼거든요. 예. 검찰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백현동 의혹하고 지금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넘겼다. 이게 이제 검찰의 설명인데 예. 민주당 입장은 혐의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다. 그리고 이게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 아니냐.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또 민주당 이제 대북송금도 그렇죠. 이야기할 것 같고. 이제 요거 말고도 예. 이제 위증교사 대북송금 의혹도 또 이제 재판에 넘기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거 자체가 상당히 공소권 남용이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어떤 시점이 정치적 시점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기소를 하고 그 기사가 나가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이 유사일에 뭘 이렇게 정치권을 이렇게 대규모로 수사를 해서 수사를 해봤는데 기소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끝난 적 없잖아요. 예. 분명히 기소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공수처도 있으니까 독점은 아닙니다만 이 기소를 뭐 이렇게 떼고 그다음에 지금 떼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지금 재판부에다가 이 대장동하고 병합 심사해달라고 지금 병합 그렇죠. 심리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건 또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걸 지금 막 발굴을 해요. 지난번에 이제 뭐 압수수색하고 그랬잖아요. 네. 이 뭡니까 뉴스타파의 이제 뭐 가짜 뉴스 의혹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또 새로운 걸 찾아냈는지 새로운 지금 의혹에 대해서 또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정자동 호텔 의혹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또 이제 입건해 갖고 수사 중이라고 하고 계속 할 거거든요. 계속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수사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검찰은 예를 들면은 지금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 민주당 입장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수사라든가 뭐 재판이라든가 법리적인 부분하고 정치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분리를 하는 겁니다. 분리를 해가지고 법은 법대로 우리가 대응하고 이 수사는 수사대로 대응한다. 근데 우리가 국민에게 줄 정치적 메시지는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국민에 대해서 할 일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분리해서 제시하는 것인데 이거를 같이 하는 순간 오히려 함정에 빠진다는 말씀 다시 이제 드리는 거죠 저는. 예. 뭐 4298님이 아침마다 아이 데려다 주면서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3084님은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이신데 매일 출근하면서 듣고 계신다고 하네요. 우유 배달하면서 듣고 계신다는 분도 있습니다. 5345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동기 기자 김미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